예,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오경준입니다. 오늘 그 온라인 산모 강좌 내용은 조산, 또 가장 보람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속상한 일이 있는 것도 조산과 관련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온라인 강좌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은 막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렇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잘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조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조산이 줄고 있느냐? 아니, 사실 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방을 할 수 있다는데 왜 점점 늘어나느냐?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조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중에는 좀 몇 가지 그 함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조산의 종류가 좀 다른데 크게는 자연조산하고 의인성조산이라고 나눕니다. 자연조산은 그냥 진통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 그래서 진통이 걸리거나 조기 진통이 걸리거나 조기 양막 파수가 되거나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게 있는 그런 질환들인데 이런 조산은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방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줄고 있고요. 의인성 조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낳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신 중독증이 있다거나 아기가 배 안에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못 크고 힘들어 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산모 질환이 있을 때 좀 미리 낳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 안에 있으면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 아기를 나오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늘고 있는 거는 사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 가지 조산이 늘고 있는 원인은 다태임신, 그러니까 쌍둥이, 셋쌍둥이, 넷쌍둥이, 얼마 전에는 다섯 쌍둥이가 30년 만인가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쌍둥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7주, 8주 사이에 낳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셋쌍둥이는 한 32주에서 34주 정도에 낳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셋쌍둥이가 늘어날수록 조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워낙에 그 난임 치료 기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면서 난임 치료가 많이 늘어나면서 쌍둥이가 셋쌍둥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조산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서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위험한 사람, 내가 위험한지 혹은 산모가 위험한지를 잘 확인해서 예방을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위험이 높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몇 가지 체크만 해도 사실 기본적인 위험 인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전 임신에 조산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 임신 초기에 방광염 같은 것이 있었다면, 임신 초기에 혈압이 높다면, 혹은 임신 전에 당뇨가 있다면, 신장 질환이 있다면, 나이가 많은 초산모라면, 임신 간격이 매우 짧다면, 이런 것들이 다 조산의 위험 인자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하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고 무언가 상담을 받을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체중도 사실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체중이 몇 킬로가 늘어야 되는지, 얼마나 뭐 그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좀 속상한 얘기지만 임신 중에 체중의 증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임신 전에 적절한 체중의 유지 여부가 사실은 임신의 예후에는 더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비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BMI가 30 이상 그러면 사실은 좀 이제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독증도 늘 수 있고 저체중아도 늘 수 있고 당뇨도 늘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 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임신 전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더 좋긴 합니다.
반대로 그럼 체중이 조금 나가면 더 좋냐?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체중인 경우에는 오히려 조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작은 경우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절한 영양 섭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지 않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과도한 그 체중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면 적절하게 영양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 외에 또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들에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초기부터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 좋은 음식 많이 찾잖아요. 뭐 하게 되면은 고혈압에 좋은 거, 당뇨에 좋은 음식. 우리나라는 항상 음식으로 해결하는 거를 무척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임신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10개월에 이르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산모가 뭘 임신했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시기와 비슷한 양이나 이런 것들 조성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먹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기가 만들어지니까 뭐 재료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부족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산모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철분제를 먹다 보니까 변비도 좀 생기고 그러는데 철분제 안 먹고 음식으로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가능하죠. 음식으로 해결합시다. 그런데 볶은 땅콩을 하루에 1kg씩 드시든지 그게 싫으면 계란을 40개씩 드시든지 아니면 시금치를 1kg씩 드시면 철분이 보충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먹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단지 철분제 조그만 약 하나를 먹는 게 이 정도의 철분을 보충하는 일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조산 예방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치료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뭘 먹어서 혹은 단순하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유행이 항상 많아요. 뭐 20, 30년 전에는 갑자기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조산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뭔가 뭐 임상시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비타민 C를 보충을 하나하나 조산의 빈도가 차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한때 각광을 받지만 결국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끝나거나 거의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대개는 우리가 조기 진통, 양막파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자연조산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환자분으로 나누는데 예전에 조산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가장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16주 정도부터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빨라요. 그래서 16주부터 경부 길이를 측정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제를 사용하면 조산의 위험도를 30-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0-40% 이상 감소하면은 60%는 똑같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될 확률도 줄지만 중증으로 갈 확률도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약제들을 쓰게 되면 조산을 할 확률도 줄 뿐더러 매우 이른 주수의 그 심한 조산을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산력이 없는 뭐 첫애 혹은 만삭의 첫째를 하고는 둘째 산모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대략 우리가 20에서 24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주 전후 늦어도 20에서 22주 사이에는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자궁 경부 길이가 20 혹은 25mm 이하로 짧아져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약제를 쓰면
조산의 확률을 한 30에서 40%까지는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세 초산모가 이제 그 첫째 엄마가 임신 23주 4일에 이렇게 경부 길이가 이게 이제 자궁 경부의 사진인데 평균보다는 좀 많이 짧아진 편이에요. 한 1.5cm 정도로 왔을 때 우리가 아무 치료도 하지 않으면 조산의 확률은 한 30에서 4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산모분 같은 경우에는 37주에 건강하게 아기를 낳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럭키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두어도 60에서 70%는 조산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지만 꽤 높죠, 조산의 확률은. 그런데 적절한 약제를 쓰면 만삭에 이른 빈도가 80에서 85%까지 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예요. 그런데 역시 사람들은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뭔가 이거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제가 처음에 1900년대 초반에 이게 발견을 하고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하고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이게 돼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프로게스테론을 돼지 난소에서 추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돼지가 필요했느냐? 이 프로게스테론 20mg을 얻기 위해서 20mg은 사실 우리가 질정이나 주사로 한 번 맞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만큼의 돼지가 필요했느냐? 아니에요. 5만 마리의 돼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정 하나 쓰는 게 5만 마리 이상의 돼지의 난소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시간이 거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시황의 불로초보다도 한때는 비쌌을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약을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뿐이지 이 약이 귀하지 않은 약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게스테론을 쓰는다고 한다면 이 약은 한때는 정말 귀한 약이었다. 한 번 맞는데 혹은 한 번 질정을 쓰는데 돼지 5만 마리로도 모자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더 좋은 약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길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치료법은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 봉출술이라는 수술인데 이게 그림으로 잘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아기집이 이렇게 밀려 나오고 아기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자궁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그냥 두면은 생존 확률이 주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00% 조산하게 되고 20에서 30% 정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묶어주고 그 뒤에 아까 말한 프로게스테론 같은 약제를 적절히 쓰면 생존 확률이 70에서 80%에 이르게 돼요. 100%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항상 뭐든지 과하면 탈이라서 요새는 너무 수술들을 많이 해요. 수술하면 다 좋아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장에 걸린 사람은 맹장을 수술을 해서 떼내야 되겠지만 맹장이 앞으로 걸릴까 봐 맹장을 떼내는 거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맹장 수술하는 게 부작용이 합병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많이 하면 문제가 생겨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코로나 백신 실제로 맞았을 때 합병증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언젠간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되느냐? 이전에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조산을 했거나 혹은 지난번 임신에서 34주도 안 돼서 조산을 했는데 이번 임신에서 자궁경부가 미리 짧아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첫째를 임신을 했는데 자궁경부가 매우 짧아져요.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히 좋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굉장히 짧아지면 사실 우리가 5mm, 7mm, 3mm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자궁경부가 열려있는 거에 해당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전에
일찍 35주에 뭐 33주에 양막이 터져서 혹은 조기진통이 걸려서 아기를 낳는데 내가 지난번에 아기 일찍 낳았으니까 수술을 미리 할래.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적절한 적응증이 없는데 수술을 하면 잠재적으로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불안하면 약이든 수술이든 뭐든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요새는 뭐 유전자 기술들이 너무 향상이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서 뭐 암에 걸릴 확률, 뭐 지능이 얼마나 될 확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주기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기가 돌이 됐는데 우리 아기가 공부 잘할지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왜 검사를 하는지가 항상 중요한데 검사를 할 때는 위험도의 산출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위험도가 있을 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위험도의 산출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절한 치료가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아이의 지능이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해결을 3살 때부터 애기가 말을 알아들을 테니까 하루에 6시간씩 수학 과외를 시켜보자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의할지도 모르고 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산 예방과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약 중에서 치료 중에서 아까 말한 수술법들은 적절히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결과를 좋게 바꿀 수가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에 수술했을 때는 모든 문제들이 다 확률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배를 더 뭉치게 할 수 있고 그게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에서는 배가 많이 뭉치면 불안해서 빨리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틀림없이 생겨요. 많이 하다 보면. 그 외에도 이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열상이나 이런 게 생기면 임신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실은 그 뒤로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술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해야 돼요. 프로게스테론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당뇨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보고에서는 신생아 장기합병증이 좀 늘어난 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보고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역시 모든 약제들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배가 뭉칠 때 배만 뭉치면 약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배가 뭉칠 때 쓰는 리토드린이라는 약.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쓰기 싫어하는 약이고요. 쓰더라도 하루 이틀 쓰고서는 절대 그 이상을 잘 쓰지를 않는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약이고요. 오래 쓰면 누군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요. 저희 병원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 약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긴급하게 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단기간 정말 짧게 필요하게 쓰는 거 외에는 이런 약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니페디핀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먹는 약이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적다 보니까 흔하게 영양제 먹듯이 드시는 분들이 생겨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게 의사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뭔가를 해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약들도 기본적으로는 고혈압 약제고요.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는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드물게는 산모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보고도 있고요. 모든 고혈압 약제들은 먹었을 경우에 아기 발육과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약이나 수술은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백신 5접종 이런 걸로 해서 백신을 6번 맞은 이탈리아 여학생 많이 맞았다고 우리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걱정스럽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자연조산에 관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위험인자가 있으면 예방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예방치료는 상황에 맞게 해야지 모든 치료가 누구한테나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잠재적으로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임신중독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산의 흔한 원인인데 임신 때 혈압이 올라가는 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이 높은 사람을 잘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적게는 한 1-20%, 많게는 한 30% 이상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으로도 진행하는 걸 막아주고요. 어떤 환자들한테 필요하느냐? 이전에 임신 중독증이 있었던 경우
혹은 임신 전부터 혈압이 높았던 경우,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던 경우, 그 외에 뭐 신장 질환이라든가 몇 가지 드문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아주 그 심한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마이너 중등도의 위험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 예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가 있으면 전문의 상담을 임신 초부터 받아야 되는데, 대개 저는 이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10주 정도에 오시라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12주에서 16주 사이에 약을 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떤 약을 쓰느냐? 아스피린을 씁니다. 이게 아스피린은 사실 시중에 나오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은 약이에요. 이게 아스피린이 제일 갑자기 이제 선풍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라고 그래요. 이때 해열제가 없었던 때라서. 그런데 아스피린이 이제 최근에는 대부분 성인병 예방이나 이런 목적으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임신 중독증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스피린 말고 남은 먹을 수 있는 다른 약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 E 효과 없고요. 비타민 D, 칼슘, 오메가 3.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이걸 먹는다고 해서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혈압이 오르면 혈압약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필요하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임신 중에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은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임신 초기부터 태반과 아기가 생길 때 몇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이미 초기 7주, 8주, 9주, 10주에 이미 생겨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 혈압이 올라갈 때는 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병이 이루어질 조건이 다 만들어져가는 상태에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은 초기부터 해야 되고요. 임신 20주, 24주에 뭔가 혈압이 올라가니까 아스피린을 먹기 시작해야지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불안한 경우에 약을 쓰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방은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발병한 이후에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도나 정도를 평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병이에요.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할 때, 기침을 하니까 기침약을 줘서 기침을 조금 덜하면 코로나에서 좋아진 것이냐? 아니잖아요. 기침을 단순히 안 할 뿐이지. 더 문제는 기침을 조금 덜하니까 나아진 줄 알았다가 보다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이 되는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임신 중독증에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떨어뜨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은 가장 조심해서 보아야 되는 환자가 된 거예요. 혈압약을 먹는다는 건. 절대 임신 중독증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나빠지는 걸 빨리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맺은 말로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사는 위험군을 잘 선별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많은 경우에 막을 수 있고,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에서 좀 더 경증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너무 많은 치료들이 효과도 없이 그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약이나 수술은 그 도움이 되지는 않을 뿐더러 잠재적으로는, 결국은 확률적으로는 드문 합병증들이 누군가에게는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꼭 필요한 치료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